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외부 세계의 압력에 의해서 중국이 패배했을 경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국 경제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 첫째 조건인 그 외부 세력의 압력에 의한 중국의 패배, 이건 현재 진행형이죠. 이 미중 간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고립이 이 경제적 위기와 맞물리면서 이제 중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은 곧바로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대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미중 간의 전쟁에 가까운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미국은 일정 부분의 인명피해를 겪겠지만 중국은 곧바로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과거 이 소련 연방의 붕괴 같은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미중 간의 정면 충돌은 곧바로 중국 내부의 대혼란으로 이어지면서 시진핑 정권의 붕괴와 함께 이 공산당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경제 위기로 인한 공산당 정권의 붕괴입니다. 이 역시 중국에서 그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징조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하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항상 이 부풀린 통계로 서방 국가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마저도 2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7.9%, 전년 동기 대비가 그렇습니다. 이 7.9%로 잠정 집계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건 이 중국 금융기관이라든지 언론들의 전망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 수치는 1992년 이후에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던 1분기 성장률 18.3%에 비교하면 격차는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가파른 V자 모양의 회복이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중국 내의 투자도 줄어들고 있고 생산도 급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에다가 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자동차, 반도체 같은 중간 제품 수급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광둥성 같은 중국 남부 산업단지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이 생산과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속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갈수록 이 여건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라 증권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더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더욱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부정적 요소들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기 회복 둔화는 부양책 등의 의존의 경제 회복을 이끌어온 국가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에 중국 인민은행은 경제 위기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난 15일부터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이거 지준율이라고 그러죠. 이 지준율을 9.4%에서 8.9%로 인하를 했습니다. 지준율은 은행이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비율인데요. 지준율을 낮추면 시중에 풀리는 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영 압박을 받는 기업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민은행은 양적 완화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4분기에 지준율을 추가 인하하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이게 LPR이라고 하는데 이 LPR을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줄을 더 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라도 이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좀 자극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경제가 침체 위기로 빠져드니까 시장에 대한 자극이 필요해가지고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준율을 인하고 금리 역시 낮추게 되면 당연히 돈이 시중에 더 풀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은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중국 상황이 지준율을 인하할 때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물가 상승입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인플레이션 위험보다도 경제의 침체가 더 두렵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멈춘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꿈꾸는 모든 정책 모두가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35는 물론이고 14차 5개년 계획 또한 좌절의 수순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는 불황이면서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제자리이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히려 급여가 더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전체 급여 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여금과 보조금을 중국 정부가 대폭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줄이는 이유가 뭐냐? 국가 및 지방정부의 부채가 너무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31개 성시 중에서 이 재정 흑자를 기록한 곳은 상하이시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30개는 모두 적자를 냈습니다. 그것도 지방정부들이 감당하기 힘든 적자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같은 정부 고용 일자리의 급여를 줄이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선다는 것은 일자리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죠. 중국 정부는 실업률을 5%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대도시 주민의 실업률일 뿐입니다. 실업률은 등록된 대도시 주민에 한해서 통계에 잡히고요. 실업 역시 신고를 해야만 실업자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국 통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실업률을 계산할 때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다가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현재 중국의 실업률은 대충 15% 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커창 총리가 최근에 고정적 직업이 없이 임시직 일들로 생계를 이어가는 링허, 이게 이제 유연하다는 의미인데요. 링허 취업을 한 인구가 무려 2억 명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링허 취업은 중국 정부 공식 발표에는 그러니까 5%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적 5%에다가 바로 링허 취업 2억 명을 합치게 되면 곧바로 15%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 이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의미죠. 이렇게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자본의 중국 내 유입이 막힌 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순전히 공산당 리스크이기도 하고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진핑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문제로 디디 추싱의 미국 상장으로 인한 중국 공산당 정부의 보복입니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업체인 이 중국판 우버죠. 디디 추싱. 이게 80조 원대 몸값을 인정받으면서 지난 6월 30일 뉴욕 증시 상장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이 중국 당국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와이타임스가 7월 13일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바 있고 유튜브 동영상은 926회차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한 디디 추싱 겁박 사건은 세계적인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슬의 프레드릭 캠프 회장도 10일 CNBC 기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승차 공유업체 디디 추싱의 뉴욕 증시 상장으로 촉발된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이어진다 그러면
2030년까지 중국이 자본 흐름에서 45조 달러,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 그러면 5경 1556조 5천억 원인데요. 뭐 엄청나죠. 그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 정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캠프 회장의 우려대로 디디 추싱 사건은 당장 국제자본의 중국 시장 유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제자본이 겁을 먹고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장 중국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이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요. 이건 또한 중국의 민간 투자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회사가 번듯하게 성장할 기미만 보이면 중국 공산당 정권이 끼어들어가지고 가타부타 간섭하면서 결국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늘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은 이 바이두라든지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하이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해오면서 중국 경제의 부흥에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들이 직접 회의에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중국 내의 신흥 산업에 대거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은 그런 빅테크 회사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를 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 자본들이 중국에서 이제 점점 발을 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중국에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 자본의 중국 유입이 줄어들다 보면 중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당장 민간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부터 확연하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로서는 짐작하기도 힘듭니다. 그야말로 시진핑의 오판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이 중국에서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심기죠. 고위층의 마음에 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계 왜곡은 물론이고 팩트 자체를 바꿔버리죠. 지난 5월 10일 중국의 인구 통계 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그런데 이 발표 수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구 세계 최대국이라는 그동안의 자랑에 흠집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급기야 통계까지 조작하고 나선 겁니다. 이 국가정책이 기본이 되는 인구 통계까지 조작하고 왜곡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당장 중국 인구의 고령화가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로 인한 산업체계의 재편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중국의 전체 인구는 14억에서 14억 1200만 명으로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15세에서부터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는 피크 때이던 2013년에 9억 6776만 명에서 380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당장 노동 인구의 감소를 불러오면서 임금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임금 추세는 값싼 노동력이라는 중국 특색이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중국의 고임금은 당장 중국의 산업 체계를 모두 뒤흔들게 될 것이고요. 이건 곧바로 중국의 수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최근 중국이 전 세계 물동량에 차지하는 수출액 비율이 10%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수출의 힘이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중국이 높은 고부가 제품들, 그런 높은 수출 가격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그만큼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겨납니다. 여기에 중국 전체의 산업 구조도 대대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 중국 정부가 이런 추세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아니라 공산당 간부들이 그런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전략이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알리바바 같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사실상 중국 내 산업을 쥐고 흔들어 왔던 중소형 오프라인 상점들이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전자상거래에다가 택배를 더한 비즈니스 모델에 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장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했고요. 부의 쏠림 현상도 가져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공산당 간부들은 하이테크 산업에 빌붙어 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새로운 산업 환경이 펼쳐지게 되면 과거의 산업 현장이 무리하게 충격을 받지 않도록 산업의 전환 작업을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간단한 예가 중국의 전기차 산업입니다. 중국은 전기차로 전 세계를 제압하겠다 이런 간단한 생각만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를 우선 자국 내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급격한 산업 전환이 가져올 후유증,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서히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지금 당장 전기차 산업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그 급한 마음에 그냥 전기차 산업을 내지르고 있습니다. 마음만 급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급격한 전환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산업 전반이 흔들리게 되면 당장 기존 산업이 받게 될 충격은 물론이고 이를 통한 실업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20여 년 전에 배터리 기술을 포함해 가지고 산업이 성숙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전기차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경제의 기본 구조도 모르는 공산당 간부들이 전문적인 테크노크라트 위에 앉아가지고 좌지우지하니까 중국 경제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간의 충돌로 인한 외부 요인에다가 내부의 경제까지 흔들리게 된다면 중국은 어느 날 갑자기 퍼펙트 스톰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